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합격단 26회 전 분야 20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텐데 출발이 4월 달 출발했는데 벌써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 분야 40문제 한번 하고 다 끝낼 텐데 하나만 명심할 점은 여태까지 준 문제, 여태까지 해설해 준 문제, 설명한 문제를 안 틀리는 것 합격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수많은 문제 준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다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점수가 계속 제자리입니다. 반복해서 집중을 해서 꼭 고독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의 광역계획권, 광역시설. 여기서 이 문제는 제가 뭔가 조금 의도한 바가 있는데요. 요 광역시설 요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항상 요렇게 틀린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전부도 그렇고 일부도 그렇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지정한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요, 광역시설 얘는 둘 이상의 특별시 등등 시, 군의 관할에 걸쳐서 설치되는 게 있고 둘 이상 특별시 등등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나눠져요. 어쨌든 여러 개 시군이 관련된 시설.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요, 꼭 명심할 점은 광역시설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설치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가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고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광역시설의 설치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안 되고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고 똑같이 해요. 요거 사업하듯이. 예외적으로 시장 운수 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광역시설은 특수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고 똑같다.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은 광역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관계특별성 시장운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건 예외라고. 예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원칙은 일반적 시설 설치하고 똑같이 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이나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여러 개 시군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광역시설은 원칙은 설치할 때 일반적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똑같다. 예외적으로 시장 운수 간의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국가기관 광역시설은 특수한 법인 만들어서 설치할 수도 있다. 야가 원칙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원칙이라는 거. 이 정도는 이제 한번 읽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틀린 거죠. 자,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은 답이 보여야 해요.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것은 자, 주민은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도시군관리 기반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제안할 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받고 국공유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받은 자는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연장 통보는 30일.
위일에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하고 협의하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날짜 45일 플러스 30일,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지 면적 5% 미만의 변경을 위한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생략합니다. 그 경미한 변경 생략 사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낯선데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위임된 거 빼고요. 해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잖아요. 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의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놈 결정 변경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 가지고 최초로 그 동네 일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를 정해줘야 되겠다. 시도지사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해제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에 최초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거친다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치는 것은 용도지역 지구 지정할 때가 아니고 지구단위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할 때는 요거 관련되는 결정을 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쳐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결정할 때만 도시계획위원회뿐 아니고 건축위원회도 심의 소집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4번, 5번은 좀 낯선 지문이라는 것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눈에 익히고 시험장 가셔야 된다는 거. 틀린 것은 5번.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 옳게 연결한 것은 바르게. 자,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 최대는 70%, 준7이, 건7이, 용적률 500은 그대로입니다. 일반 상업 80%죠. 용적률은 그대로 맞고, 자연녹지 20%는 맞는데 둘둘둘, 보생자 800, 100, 용적률 100이죠. 다 틀렸다. 계획관리는 40% 최대치, 용적률 100% 최대치 맞다는 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최대치가 20%, 용적률 최대치 80%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문제도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에 건폐율 특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적 기준 물어볼 수 있다는 것. 4번에 행위제한 법률 틀리. 우리가 누누이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의 행위 제한에 관련된 근거 법률은 진짜 10번을 하든 20번 하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나오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적용받는다. 그럼 틀린 걸 찾으니까 맞단 말이에요.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고 그래야 되지, 자연공원법 그러면 안 되죠. 야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를.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거 주의할 점.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9개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요놈은 이제 공적인 시설이잖아요. 용도지역 지구 안에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놈을 설치할 때는 어떤 용도지역이든 어떤 용도지구든 규제받지 않습니다.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해놓고 용도구역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지문은 틀려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 일체 금지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그만큼 무서운 제도다는 것.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 용도 지역이나 지구 여기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 용도 구역이 묶이면 그때는 금지가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맞는 말이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행위자에 관한 사항은 국토법령에서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용도구역 5개 중에 국토법령에서 직접 허가 대상을 쫙 열거하고 있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농공단지 안의 행위자는 산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제목을 연습을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퉁퉁퉁 나오게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러면 틀린다고 봐야 돼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연습을 수백 번 했다는 것. 2번이 틀렸다. 자, 이게 워낙에 좋은 기출문제 몇 번 소개를 했다는 것. 이 문제를 알게 된다는 것은 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뭐 기본적이다 하는 것. 인천광역시 갑의 소유 토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LH공사 야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토법령상 매수 청구는 인정될 때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여러분요, 시설부지로 묶었다.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그러면 내 땅 사세요라고 매수 청구 들어가거든요. 이때 매수 청구는 누구 찾아가냐? 꼭 명심할 점. 원칙적으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가요.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할 의무자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만 있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매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 매수할제부 통보하고,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LH공사로 정해졌다. 그러면 광역시 안에서 시설부지라면 원래 광역시한테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시설부지라도 LH공사가 시행자라면 LH공사에 가서 매수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6개월 내 매수할지 여부를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계획 수립해서 매수를 하는데, 안 산다라고 하거나 산다 해놓고 2년이 가도 안 사면 허가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어요. 2종 건생 중에서도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됩니다. 고시원.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되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기로 했을 때는 매수하는 절차라든가 매수 가격 결정할 때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받고, 이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했더니 금액이 1억이 나왔다.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꼭 명심할 점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면 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되면 3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때 채권은 반드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그러면 LH가 시행자다. 채권 발행 못하죠. 이때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하고,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조례로. 이 부분은 꼭 다부지게 외우셔야 돼요. 이때 갑의 소유자 갑은 인천광역시장한테 가서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공사에 가서 매수 청구합니다.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그 위에 있는 건축물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건축물, 공작물 전부 포함합니다. 전부 포함해요. 그 다음에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할. 자, 이때 매수 의무자가 이게 제일 큰 함정입니다. 아까 LH공사라고 그랬죠.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LH는 채권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그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하여 갑에게 알리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갑은 자신의 토지 3층짜리는 맞는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거든. 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하고 1종, 2종 건생 지을 수 있다고 그랬지. 이때도 단독도 순수한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침착하셔야 돼요. 침착하게 천천히 분명히 배운 거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풀리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기가 살아납니다. 시간 좀 전략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렸다는 것. 그 다음에 공동구, 이 공동구가 평가사 시험이니 뭐니 요새 참 자주 나오는데 꼭 한번 훑으셔야 돼요. 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사업 시행자가 공동을 설치합니다. 옳은 걸 찾으라. 200만입니다. 200만.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될 때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 중수도, 하수도, 가스, 열 공급,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돼요. 공동구 수용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이에요. 공동구의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은 특히 공동구 협의회 심의까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특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의 경우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으로 부담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4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번이 맞는 얘기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관리,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을 하는데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 특별시 등 시장 운수거든요. 가 정하고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관리자는 3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4번인데 나머지 지문들을 꼭 또 읽으셔야 돼요. 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올바른 것은 이 개발법에서 여러분요, 개발구역의 법정 해제 사유하고 시행자 지정할 때 환지 방식일 때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을 지정하는 사유하고 시행자 변경 사유가 숫자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볼게요. 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 시행자가 정해진 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정권자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요. 자, 이 시스템인데 구역의 지정권자가 기본적으로 누구냐? 원칙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5가지 사유. 미리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구역 지정하는 게 순리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정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면 그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어요. 따라서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담는 실시계획 작성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개발구역은 다 해제가 돼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 3년. 그런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의 지역 같은 데는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실효돼요. 330만 넘는 면적은 5년이고 개발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또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실효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될 때는, 개발구역 해제될 때는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의지한 놈은 과거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해제 사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풀려요. 환지 처분했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해제가 돼요. 이때 해제될 때는 옛날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위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공사 안 했을 때는 옛날로 돌아가지만은 공사 완료 환지 처분했을 때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거거든요. 해제.
올바른 거란 얘기는 4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자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3년이 나와야 돼요. 3년. 그러면 3년 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년 틀렸죠. 공사 완료 공고일이 아니고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30만 미만의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그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짠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 자 이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죠. 구역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까지 짰다는 얘기거든.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하고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지정에 해제가 의제된 경우에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괄호 속의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괄호 속의 것도. 이 부분은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계획을 먼저 짰다. 개발계획을. 정상으로 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풀린다.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면 2년 내 짜야 된다. 안 하면 다음 날 실효된다. 330만 이상이면 5년이고. 자, 개발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수립 고시했죠? 그때부터 또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다 실효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되면 과거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나 공사 완료, 환지 처분으로 인한 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옛날로 용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좀 해놓으시고요. 개발법에서 동의자 수 틀린 것은 자 우리가 꼭 외울 점이 개발계획 짤 때 사업을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개발계획 짤 수 있다는 것 요거 하나 외워놓고 그 다음에 소유자 민간 시행자가 지정에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얻는 거 이때 총수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할 때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 조합을 정하는데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없거나 위법 부당하다.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 국공유지 제외한 소유자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를 한다. 이때 이제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환지 방식이라도 소유자 조합 고집 안 하고 지자체 등을 정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소유자 조합 대신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맞습니다. 소유자 및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환지 방식이라도 소유자 조합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읽어놓고 이 면적의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자,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려고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짠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만 나오면 안 되고 총수의 2분의 1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에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나오면 안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때는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으라 하는 것. 지방공사, LH공사는 절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술술 풀릴 정도 되면 합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환지계획 청산금 옳은 것은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 제외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토지들은 환지 대상 제외하거나 입체 환지할 수도 있다는 것. 자, 환지를 정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하면 3월 1일 날 결정을 합니다. 확정은 다음 날이에요. 따라서 청산금 주세요 하려고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종전, 날부터가 아니고 환지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동의 없어도 그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환지를 부지정한다. 환지를 안 받고 돈을 미리 청산금 달라. 임차권자 등의 동의 얻어야 되죠. 동의 얻어야 됩니다.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증수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청산금을 조합에서 조합원이 주지 않으면 강제 징수할 수 있냐? 못하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하고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교부 가능합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의 내용을 묻는다는 것은 엄청난 박스를 암기하냐? 암기하지 않고도 잘 보면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정비계획이다.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짜고 우리가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게 정비 계획을 짜고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얘들은 주민공람 14일 이상 하고 얘는 30일 이상 한다는 것. 자, 정비계획의 내용인데 이걸 또 어떻게 기억을 할 것입니까? 자, 관리처분계획 보세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우리 늘상 절차를 배웠잖아요. 조합 이름으로 사업시행인가 받아가지고 분양 신청을 받고 마지막으로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요. 이 관리처분계획이 왜 정비계획에 들어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 외워서 푼다가 아니라 그 중에 보면 막 시행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관리처분계획 들어갈 내용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을 찾아야죠. 함정이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것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건데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에 관한 계획 그러면 이거는 기본계획 내용이에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계획이에요.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이고 그 다음에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래 재개발은 조합이 시행을 합니다.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그런데 천재지변 등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그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은 맞는데 일단 2번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의 전체 토지 면적 국공유지하고 LH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군수님한테 직접 시행해달라고 동의할 때 시행하자고 동의할 때 국가 등이 가진 땅 면적이 2분의 1 그리고 과반수 소유자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할 때 국공유지 등이 2분의 1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환 방식 천재지변 시행기가 취소 이때 똑같은 사유. 자, 1번도 맞는 말인데 이건 참 8가지 사유 중에 8번째 사유. 당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2분의 이상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 직접 시행에 요청할 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외워 놓으셔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죠. 관리처분 인가고시효과 틀린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서 인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민법제 280조, 81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수익하지 마라. 지상권자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거 들어간다. 물론 예외들이 있습니다만은 관리처분 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분양 신청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 절차에서 맨 마지막 철거 단계다. 그리고 해석을 해가야 돼요. 틀린 것은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전 때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된 날까지 종전토지 건축물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하지 마라. 처분은 관계없습니다만은 이때도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 동의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 괜찮습니다. 위일의 사용수익 정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행사합니다. 자, 계약의 해지권은 당사자 간의 문제지만은 보증금 돌리도라고 하는 금전 반환 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간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줬잖아요. 그러면 토지등기 소유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거든요. 구상을 하면 돼요. 4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거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미리 철거할 수 있는 이때도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는 상실되는 게 아니죠. 철거했다고. 권리 의무 관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철거한다 하더라도 그 철거된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든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동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고 자, 건축물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으로 축조하면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니은이 재축인데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라고 하면 재축이 아니고 개축으로 가야 되죠. 개축.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건 대수선. 아주 보편적으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50층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이 맞죠? 디귿하고 리얼. 그래서 정답은 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은 잘못됐습니다. 디귿하고 리얼이 맞고요. 자, 1조건.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정말 진지하게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1조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요, 1조건 나오면 자, 전용 주거 지역하고 물론 일종 이종, 일반 주거 지역, 1종, 2종, 3종. 여기서는 모든 건축물 지을 때 1조건 높이 제한 적용합니다.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5m. 건축물 높이가 만약에 9m 넘어가면 높이 2분의 1 이상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전용 일반 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1종 일반 주거,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죠. 어떤 건물이어도 정북 방향 제한 받습니다. 1조건 적용하지 않는 걸 찾아라고 그랬죠, 지금. 그 다음에 전용 일반 주거 지역 외에서는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1조건 적용합니다.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도, 자, 여기 보세요. 연립주택, 아파트 다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공동주택도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조건 제외되죠. 중심 일반상업은 아파트 1조건 적용 안 받습니다. 자연녹지, 연립주택 1조건 적용하죠. 연립이니까. 준공업, 연립, 아파트 적용하죠. 중심상업의 아파트 안 되죠. 중심상업하고 일반상업지역은
공동주택 짓더라도 1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번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모든 건물 지을 때 전국 방향으로부터 1조권 높이 제한 적용받습니다. 전용 일반주거 외에서는 공동주택만 1조권 적용합니다. 물론 또 하나 기숙사는 제외되고요. 공동주택도 중1,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역에서는 1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건축선. 옳은 것은 건축선은 건축물을 외벽이나 담장을 도로 쪽으로 최대한 위치해서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만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러면 건축선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데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자, 소요너비 미달하는 도로의 경우에 그 도로 중심선 나왔죠? 자, 도로가 있고 미달한다 소요너비 3m, 2m. 도로의 중심선 나오면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소요너비만큼 하면 안 되죠.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이 있다. 자, 도로가 있고요. 소요너비 미달하는 여기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가 있다. 소요너비 미달한다.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이라고 해야 되죠. 그 경사지 있는 쪽 도로 중심선이 아니고 경계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이라고 해요. 수평거리 한선이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도시지역 안에서 위치정비,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4m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맞죠? 너비 7m, 6m 두 도로가 90도로 교차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4m 거리 각각 후퇴한 두 점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다. 자, 4m 나온 순간 틀렸죠? 자, 여러분요. 90도란 말 나왔어요. 자, 이 도로가 7m 도로고, 자, 요 도로는 6m. 자, 여기에 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90도. 자, 직각으로 90도 교차했다. 자, 만약에 야가 80도면 90도 미만인 교차각이면 4, 3, 3, 2. 이 중에 하나로 후퇴하기 때문에 4m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지 교차각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면 끼케야 3, 2, 2. 이 중에 하나 후퇴합니다. 끼케야 제일 가봐야 3m거든요. 자, 그러면서 당해 도로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이면 이 중에 하나, 4m 이상 6m 미만이면 이 중에 하나 후퇴해야 됩니다. 또 교차하는, 얘하고 얘 교차하는 이 도로 너비가 6m 이상 8m 미만이면 이 중에 하나, 4m 이상 6m 미만이면 이 중에 하나 후퇴합니다. 자, 90도니까 왼쪽에 90도 미만인 공식을 적용하면 안 돼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얘를 적용해야 되죠. 자, 당해 도로가 7m니까 이 도로 너비가 6m, 7m 둘 중에 하나면 얘를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차도로가 6m죠. 교차도로가 6m나 7m면 얘를 후퇴한다는 얘기거든요. 공통으로 만나는 게 3m입니다. 따라서 이 꼭지점에서 안쪽으로 3m, 이쪽으로 3m 후퇴한 이 점과 이 점을 찍고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는 이 선이 바로 건축선되고 빗검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지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도 아마 그걸 적용받을 거예요. 자동차 통행에 문제 없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3m 후퇴. 자, 이럴 때 이 도로 모퉁이에 건축선 제한받을 때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요령 혹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릴게요. 90도 교차한단 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도 교차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m 들어간단 말로 하면 보지 않고도 틀렸어요. 왜? 90도부터는 3 아니면 2m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80도를 교차각이 80도다. 그럼 90도 미만이니까 4m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80도면 7m, 6m면 4m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90도니까 3m 후퇴한다는 거.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요. 자, 주거 전용 면적 산정 기준 틀린 것은 꼭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대당 85 이하다 할 때 호는 단독주택을 말하고 세대는 공동주택을 말하거든요. 자, 틀린 것은 공동주택의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의 면적은 공용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용 면적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에는 거실로 서이지 않는 지하실, 본 건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은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과 다 똑같은 얘기죠.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입니다. 내부선. 외벽의 내부선 기준. 자, 주택법의 주거 전용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 건축법에서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구분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는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에. 나머지 익숙하게 두세 번 읽으셔야 돼요. 버릴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주택상환 자체는 틀리면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 나올 수도 없다는 거. 학원 그렇게 다녔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거 틀리면 그런 말 나와요. 주택상환 자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발행하고 등록업자는 보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등록업자는 자본금이 5억 이상의 법인만 발행할 수 있고 3년간 300세대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되고 실적 범위 안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상환기간 3년 넘지 마라. 그 3년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넘지 말으라.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단 매입자가 해외로 간다든가 전원 식구들 전원 데리고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간다. 지방 발령받았다.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원칙은 안 됩니다. 몇 가지만 알면 돼요. L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받을 필요 없죠. 옳은 걸 찾네요. 발행계획 작성자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3년간 연평균 실적 호수 이내에서만 오케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 자, 그 다음에 18번 공동주택의 리모델. 여러분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시군구 허가받아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원 동의 얻어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또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은 안전진단까지 통과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지었을 때 사용검사까지 따로 받아야 돼요.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똑같다 아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얻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시군구 허가받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 얻으면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렇다면 조합 만들었네요. 단지 전체를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는 단지 전체 한다고 했을 때는 각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 소유자 동의를 얻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리모델 하고자 할 때는 리모델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 할 때는 자,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텐데 자, 그러면 단지 전체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리모델 허가 받으려면 동별 50%, 전체 75% 구분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단지 전체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을 만들 때는 단지 전체 할 때 조합을 만든다면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고 리모델 허가 받을 때는 동별 50% 하나 버려야 돼. 과반수니까 50% 전체의 75%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둘 점은
예 지문이 리모델 조합을 만드는 지문인지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 허가 받으려고 하는 동의인지를 명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75%를 물어본 겁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네요. 자,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 허가신청서, 자,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구두로는 안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시공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로 한다는 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토지 매도 청구 인정됩니다. 매도 청구됩니다. 자, 그 다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은 건데, 아마 제가 정규 수업에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하면서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시험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가지고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갑한테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지어진 건물만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라는 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게 토지 임대부라니까 땅에 대한 임대차라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땅의 입주자들이 지상권 설정한 걸로 인정해줘요. 구분 소유권 인정해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한 걸로 인정되고, 토지 주인하고 건물 소유자들 간의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40년 이내를 정했다면 75% 동의 얻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지어진 건물만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40년이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40년 했으면 75% 이상 계약갱신 청구하면 40년 넘는 기간 갱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0년 이내로 최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30년을 정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플러스 10년 해서 40년 되는 기간까지 갱신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40년 했으면 갱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죠.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외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전세권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한 걸로 인정됩니다. 지상권은 그래야 이제 건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차보다는 지상권은 상한의 기간이 제한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더 안정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2년 지나기 전에는 증액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땅을 월 얼마씩 주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하고 합의만 하면 월 임대료가 아니고 전세 보증금처럼 보증금을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월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합의를 하면 전세 보증금처럼 전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을 집합건물법보다 우선한다. 자, 주택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동주택이니까요, 우리 주택법이 없으면 집합건물법을 우선합니다.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얘가 뒤로 가야 돼요. 집합건물법이 우선합니다. 민법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주택법,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간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사한 문제가 한 문제 더 풀어볼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실제 시험 가서도 안 틀릴 수 있다는 거.
자, 농지증 발급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 판결, 경매 등의 사유로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받지요. 그래서 증여를 원해로 취득한다. 농지증 발급 받는 게 1번이 1번. 합병으로 취득한다. 농지전형의 협의를 완료한 농지 취득한다. 매립농지, 공유농지 분할, 농지증 안 받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농지를 전용을 한다고 허가, 전용한다고 신고하고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 발급을 받습니다. 단 영농계획서만 면제를 해줍니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 전용의 협의를 완료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때는 농지증 안 내도 된다는 것. 하나 더.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 안 냅니다만은 농업법인이 최초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할 때는 농지증 안 받습니다만은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습니다. 특히 증여, 경매 등이 원인일 때 농지증 발급 받는다는 거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6개월에 걸쳐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20문제씩 쭉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목표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놓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40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리신 분들은 교과서 펼쳐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